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질문과 댓글들을 한데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힘찬 또 박수 한번 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2019년도 이제 앞으로 또 힘차게 또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부동산이든 경제든 정치든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면서,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6탄 시간입니다. 예. 5탄 시간이 참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6탄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5탄에서 굉장히 또 많은 질문들과 댓글들이 달렸어요. 자, 윤명교 님이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교수님, 상한제라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해석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예. 요즘 질문하시는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긴장을 예. 좀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상한제가요, 이제 정부가 그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짓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요. 아,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원가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건축을 하는데 제로비라든가 노무비, 기타 경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일반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분양 가격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좋은 제도네요. 네, 그런 제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나별 두 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후 분양하면 3년 정도 후 준공시 가격을 결정하여 분양할 텐데 가격이 낮아질까요? 가격이 후 분양하면 낮아지지 않겠어요? 네, 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준공시 가격을 이제 결정하여서 분양할 텐데 3년 후에. 그렇죠. 이제 사후 분양하게 되면은 네. 분쟁이 지난 시간 내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게 되고 분양권 전매 차단이 역시 투기 수요가 없어지겠다.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필요한 수요자만 나타나니까. 아, 그렇겠네요. 예.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건설업체에서는 좀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떨어질 거라고. 경쟁은 또 건설업체끼리는 또 치열하죠. 예, 치열하게 치열하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면 누가 좋아? 피분양자만 좋아. 그렇죠. 저희가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돼요. 네. 박종규님, 네. 교수님의 개인적인 강의에 구독 경청하는 25살 박종규입니다. 젊은이네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에 중국발 금융위기, 한국 내수부진 및 가계부채, 일본의 천문학적인 정부부채 등이 연쇄 버블 붕괴 발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이런 시기에 달러와 금을 전체 재산 중 일부분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한다면 언제가 매도 타이밍일까요? 자세한 설명과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야, 박종규 청년이네요. 청년, 네. 청년이 수준이 경제 수준이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경제학과 다니실까요? 그런가 본데. 지금 우리나라요 2018년도 3, 4분기에 가계부채가요. 예. 전년 동기 6.7%가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14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BIS라고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해요. 국제결제은행. 네. 예.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2017년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요. GDP 국민 총생산 대비 94.8%가 된대. 어마어마한 거야. 예. 국민 총생산의 94.8% 수준이면 어마한 건데요. 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었죠. 네.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죠. 2007년, 8년도에. 네. 그때 미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96%에서 98%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가 94.8%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올 당시 지금 수준 바로 아래까지 왔어. 아, 위기인데요. 이걸 보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추가 질문인데 이분께서 이제 달러와 금을 전체 자산 중 일부분 매수해도 되냐고 이제. 아, 달러가요. 예. 제가 올해 시청자들에게 올 2018년도 초반에 네. 여유자금 있으면 은행에서 외환구자를 만들어서 예. 달러를 구입하라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달러 사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 왔는데 예. 달러가 그 당시 1,000원인가 그래, 1,100원? 네. 1,000원, 1,095원 막 이렇게 됐는데 예. 지난 10월 말에 달러가 1,140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응? 그런데 얼마 전에 12월 19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 올렸죠. 네. 2.5를 올렸어요. 2.5로 올려서 기준금리 오르면서 네.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2월 30일 현재 1달러에 1,117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거야. 예.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서 지금 달러가 원화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혹시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19년도 상반기에 처분하라. 네, 매도 타이밍을. 예.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도 상당히 침체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19년 상반기에 달러를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금은 어떤가요? 역시 금도 시세가 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막 파동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추겠어요, 제가. 참 대처하기는 힘들죠. 그렇네요. 금은 좀 그래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콩콩님, 자 교수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신랑이 청약통장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읍면지역 1억 이하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지고 있었어요. 둘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제가 아파트를 판다고 해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그리고 청약 무주택 기간은 아파트 팔고 난 다음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되는 건가요? 예. 자,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처녀도 집이 한 채 있어요. 처녀. 네. 총각도 집이 한 채 있어요. 네. 총각과 처녀가 혼인했어요. 네. 혼인했다고 결혼식만 올리는 게 혼인이 아니에요? 예. 혼인신고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혼인일로부터 처녀 집이든 총각 집이든 5년 이내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5년 이내 팔면 혜택이 있는 거지. 응?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혼인신고 했죠. 예. 그런데 부인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네네. 남편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예. 지금 청약통장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1억짜리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거 팔면 1세대 1주택이니까 세금이 없죠. 예. 응?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니까 뭐 무주택이네. 주택을 처분하면.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그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3개월 이상 부모님이 지금 거주를 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역마다 달라요. 거주를 안 해도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3개월 이상 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뭐 1년 이상 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청약통장은 뭐 주택이 아니니까 나중에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청약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콩콩님께서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무주택. 그렇지. 처분하는 날로부터 대금 청산일 기준이니까 그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뭐 몇 개월 있으면 뭐 무주택이니까 청약 가능하겠어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확인해 보세요. 100억
푸슈기님. 교수님 세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거주주택이 양도세 면제 주택입니다. 내년 3월에 입주권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입주권 아파트에 2년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다주택자고요. 나머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또 이것도 지역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이냐. 그런데 이제 100억 푸수기님 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랬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법에 주거 거주 이전 자유가 있어요. 네네. 자, 제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9주택이죠. 네. 새로운 주택을 하나 샀어요. 네.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 옛날 9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세금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한 내용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지역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걸 더 추가로 알아야지 이제 정확한 답변이 될까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지금 3월에 내년에 입주한다고 그러는데. 네. 응? 네네. 그러면 지금 1세대 2주택 아니에요? 집이 하나 있고. 이분은 지금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고 또 임대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야 내가 답변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애매하네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을 좀 상세하게. 위소연님. 교수님 방송은 신뢰와 믿음이 갑니다. 늘 시청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집 사면 안 되겠지요? 라고 이제. 그렇죠. 지금 집 사면 안 돼요. 네, 계속 하락세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이걸 보시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이소연님, 제가 어제 그 전국의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부동산 전망 올리는 게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제가 한번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절대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2019년 1사분기, 2사분기 계속 보시면서 또 하반기까지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7주째 주택 가격이 계속 연속 1주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심사숙고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네, 위소연님께서는 지금 계속 관망하시다가 추세가 전환되면 그때 그렇죠.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좀 이제 계속 정보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혜진님, 1억 5천으로 투자하려면 어느 지역 할까요? 내년 4월 이후로요. 라고 이제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1억 5천 여유 자금 있네요. 이런 걸 가지고 토지 사지 마시고요. 상가, 오피스텔 이런 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에 가야 돼요. 마이그레이션. 인 마이그레이션 유입되는 거 인구가 유출되는 아웃 마이그레이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면 추천하고 싶다면 소형 아파트 큰 아파트 말고 소형 아파트는 뭐 15평 내지 뭐 24평 이내가 되겠는데 그런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시되 나홀로 아파트 투자만 안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또 단지가 크고요.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소형 아파트 투자하면 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4월 이후라고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신다는 걸 얘기 안 하셔서 어느 지역에 할까요?라고 이제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러셨구나. 어느 지역이냐? 지방은 좀 어렵고요. 수도권,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수도권 일대, 수도권 일대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된 단지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 아파트 큰 단지 소형 아파트를 권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근처 어떨까요? 금방. 신도시 그렇죠. 그것도 좋겠는데 그 지역에 이제 기반시설이 안 들어오고 학교가 없으면 안 돼요.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야 인구 유동이 있거든요.
그런 거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요. 좀 서글픈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의 유령 도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유령 도시.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령 도시면 사람이 안 사는. 그렇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인구가 7%,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그 고령화 사회. 예. 인구가 65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예. 인구가 21%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전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65세 인구가 25%가 넘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도시에 그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예. 국민 그 지역은 초고령화. 25%니까 완전 초고령화 사회가 왔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서는 어린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완전 초고령 사회로 가니까 이런 도시들은 지금 빈집이 속출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일용 도시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일용 도시. 이런 도시가 몇 년 안에 속출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시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면 뭐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농사 짓는 그런 곳이나 뭐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데도 다 시골. 그렇죠. 그러나 아직 초고령 사회는 안 왔다는 거. 지금 일부 지역만 초고령 사회가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도시가 읍면 도시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네네.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역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판단. 너무 싸다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건 투자 금물입니다. 다세대 같은 건 올라가지 않아요. 연립주택 같은 거. 빌라 이런 것들은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가격 상승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진님, 특별 공급 유자녀 신혼부부 무주택자면 청약 예치금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있어야 하나요? 완전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청약 통장, 예금 통장 만들으셔야 돼요. 네네. 네. 통장 있어야 돼요. 특별 공급 유자녀 신혼부부 무주택자라도 청약 예치금 통장이 있어야 돼요. 청약 통장 무조건 있어야 된다. 요거는 뭐 은행에 가서 인근 은행에 가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빠르겠네요. 그리고 박희원님, 전세권 등기자도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 등기는 거의 없거든요. 집주인이 그 전세권 등기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야, 허락을 해줘야 등기가 되는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민법에서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는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을구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물권이라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야. 집주인한테 보증금 1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물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택임차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안전한 권리예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연수님, 교수님,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데 이 시점에 상가나 상가주택을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인가요? 수익률이 5에서 6%대가 많던데 큰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요. 상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될 텐데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죠. 이런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은 투자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5, 6%대인데 이거 과거의 5, 6%야. 과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오피스텔 상가 투자 수익률이요.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낫겠네요. 은행에 있으면 안전하지. 상가 사가지고 감가상가 가잖아요. 가치가 떨어진다고. 투자 가치 전혀 없어요. 안 하는 게 좋고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그 달콤한 유혹하잖아요. 분양회사들이 뭐 높은 수익이다, 안정적인 수입이다, 거기다가 뭐 중도금 대출도 해준다. 예. 이거 해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말이죠 하게 되면 이자 부담되지요, 관리비 내야 되지요, 공실을 하면 집세 안 들어오지요, 이자 내지요, 세금 내지요, 의료보험 올라가지요. 이거 투자 가치 없습니다. 돈 낼 게 엄청 차라리 여유자금 있으시면 은행에다가 그냥 정기예금, 정기예금 하면 이자 수익은 한 2% 안 되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뭐냐?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거. 유동성 자금. 현금을 확보한다. 은행 예금 확보했다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2019년 20년도에 그때 100원짜리 물건이 50원에 떨어졌을 때 그때 사는 게 매수 타이밍이지 뭐. 그렇죠. 그게 제일 이게 뭐 재테크 기본 수단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가주택 이런 거는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자, 상가가 왜 공실률이 많이 생기고 점포가 왜 사라진지 아세요? 온라인 세상이 되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옷 파는 가게들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신촌이나 홍대 입구, 건대 입구에 말이죠. 옷가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쇼핑만, 아이 쇼핑만 하고 뭡니까?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하잖아요. 더 저렴하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그래서 백화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도 안 되고.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는요, 백화점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머지않아 백화점 없어진다고.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 아니에요, 화폐가. 그렇죠. 다 카드. 카드도 아니에요. 자기 핸드폰 번호가 계좌번호예요. 요즘 지금 스웨덴 같은 데는 화폐가 없잖아요. 스웨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명인데 지금 거기 화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예금 구좌에서 결제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향후 화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급진전하게 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이나 리님 매일 업로드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대단하시네요. 오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칭찬 남겨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침 6시 우리 PD가요. 정각 6시에 올라가고 또 6시 30분에 매일 아침 2개씩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요. 또 시시각각으로 그때마다 또 올라갑니다. 대단하세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실 텐데 외부 또 강의도 나가시고. 이은채님.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누가 담보대출을 냈는데 대출 기간 중 그 담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질 텐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담보 가치 하락과 상관없이 대출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건가요? 아님 하락한 차익만큼 중도의 상환 요구를 하나요? 궁금합니다. 이은채 선생님 기억하는데 요즘 이은채 선생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늘 영상 보시고 막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자, 이은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은채 선생님 질문 요지는 이런 거네. 내가 아파트 3억짜리가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한 2억 2천 받았어. 2억 2천. 그런데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1억 5천에 낙찰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행에 빌려온 돈이 얼마입니까? 2억 2천. 2억 2천. 그러면 채권 회수가 다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집 소유자는 채무자는 은행한테 나중에 또 변제해야 돼요. 추가로 변제해야 되고. 그렇군요. 현재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고요. 그런데 혹시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일부 중도금, 일부 대출금, 일부 상환하세요 이런 건 없어요. 계속 이자만 꾸준하게 내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대출을 받은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다면 결과적으로 은행도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은행도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차액은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안 해준다니까. 중간에 상환하는 건 없어요. 가격이 떨어져도. 이자는 계속 내고 있으면. 예. 그건 은행에서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은채님께서 이제 그 은행이 담보가치 하락과는 상관없이 그냥 예. 계속 유지는 되고 은행에다가 이자만 연체하지 않고 갚게 네. 되면 예.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다. 강 PD의 부동산님 수고하십니다. 김 교수님, 영상 마지막에 임차권과 전세권이 싸우면 전세권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거야 전세권이 물건이니까 당연히 채권인 임차권에게 이기게 되어 있지만 가령 시세 7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했을 경우 해당 다가구 주택의 A라는 임차인이 1순위로 전세금 2억으로 전세를 살고 있고 뒤늦게 B라는 임차인이 2순위로 전세금 3억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권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비전세권자나 신청한 경매가 비전세권자나 혹은 C은행이 신청한 경매가 받아들여져서 해당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넘겼을 때는 경매가 끝나고 나면 아무리 임차권자라도 A가 가장 먼저 낙찰금에서 최우선 순위로 전세금 2억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나요? 뭐 비전세권자는 혹은 C은행은 2순위로 3억을 낙찰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제 길게 남겨주셨네요. 야, 우리 강 PD 부동산 예. 맞죠? 예, 강 PD 부동산. 이분은 뭐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 전세권은 물건이고. 예.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거야. 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받을 권리,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야. 네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어요. 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전세권이 있고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이 있었다. 네. 이 임차인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예, 후순위 임차인. 네, 후순위 임차인. 예. 그러면 전세권자가 먼저 돈 배당을 받아가고 예. 은행의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예. 나머지 돈이 없으면 후순위는 하나도 못 받아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예. 항상 이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얼마인가, 네. 집주인이 은행의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예. 이걸 늘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임대차 계약이 중요한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대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거든요. 예.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야. 집주인이 혼자야. 예. 그런데도 갑이 살고 을도 살고 병도 살고 정이 살아. 예. 그러면 내가 정일 때 그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집이 시세가 얼마고 갑이 전세가 얼마인가 을이 얼마인가 이것도 파악해야 돼요. 그건 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임차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그거 잘못하고 계약했다가는 그 집이 잘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마지막에 들어간 갑을병정 정이라는 임차인은 그냥 속된 말로 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이게 깡통 전세 깡통 주택이야. 그래서 어렵게 이 젊은이들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전세로 월세 보증. 예. 전세 2천 보증금 2천에 월세 20만 원 들어갔잖아. 예. 근데 그 집이 경매 나왔다. 후순위 임차인이야. 네. 후순위 저 끝에. 제일 마지막 순위. 마지막 순위. 예. 얘네들은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것도 집주인이 언제 근저당을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이런 것들도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잘 실무를 몰라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배워야 돼. 예. 배워야 된다고.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역별로 예. 최순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거네. 소액 임차인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금랑님 앞으로 집값 내릴까요?
내린다면 어떤 요인으로 하락할까요? 예, 이거 뭐 계속 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저 전금랑님 네. 앞으로 2019년도에는 지역별에 달라요. 네.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고 2019년도에도 상승적은 있어요. 네. 상승인데 이제 큰 폭 상승이냐, 네. 소폭 상승이냐, 상승이냐, 보합이냐 달라져. 네. 그리고 또 하락도 큰 폭으로 하락하느냐, 그냥 하락이냐, 네. 소폭 하락이냐, 네. 보합이냐 다 달라지는데 아마도 계속 좀 내리지 않을까. 어느 지역에 사는지 궁금하네요. 전금양 씨도 이런 거 올릴 때는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느 지역 하면 내가 섬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집값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실 때는 지역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해주시면 예, 제가 그러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딘 러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시는 영상 빼먹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2018년 올해 안으로 착공이 들어간다고 2018년 12월 11일 뉴스를 봤습니다. 완공이 과연 2023년도에 말에 완공이 될까요? 과연 이렇게 금방 되는 공사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살 생각인데 GTX A 노선 착공 전에 사는 게 좋을지 참 고민됩니다. 예. 좋은 질문했습니다. 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네. A 노선이 지난 27일 날 네.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 GTX A 노선이요. 네. 그 운정에서 네. 운정 아세요? 운정지구? 운정. 일산 지나고 파주 옆에가 운정지구. 예. 거기 파주 운정 신도시잖아. 예. 거기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운정에서 강남 2호선 삼성역까지. 예. 지금 그 실시 계획이 승인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7일 날 고향 일산 서구에 있는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했어요. 예. 제가 킨텍스 했을 때 참 거기 엄청난 제가 파장을 일으켰던 주인공인데 그거 제가 얘기 그만하고 그런 사연이 있어요. 예. 킨텍스? 예. 킨텍스 있을 때 여기에 킨텍스가 들어온다. 예. 몇 년 전에 내가 얘기했어. 그게 이제 국토 종합계획에 나오는 건데 일산의 그 서구에 말이죠. 킨텍스가 들어온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애초에 킨텍스로 왔잖아요. 또 이렇게 또 틈새 자랑을 또 이렇게 제가 10년, 20년에 그 국토 종합계획을 특강을 많이 했어요. 온라인이 없을 때 오프라인에서 제가 특강한다. 그러면 뭐 2,000명, 3,000명이 그룹 대처럼 몰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왕년에 교수님 왕년에. 그런데 과거 자랑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교수님 지금 자꾸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봤나요? 예. 내가 스스로 얘기했나요? 자화자찬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GTX는요. 지하 40m를 파요. 예. 도심 고속 전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최고 속도가요. 네. 몇 킬로로 간지 아세요? 글쎄요, 뭐 180km. 엄청난 거지. 그래서 운정지구에서 삼성까지 20분 걸려. 20분.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신세대들이 서울을 떠나서 이런 도시로 가는 거예요. 파주도 이제 살만하겠네요. 앞으로 살만하죠. 예. 20분은 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2023년 그 정도면 말에 완공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자 GTX A 노선은 하여튼 파주에서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예. 킨텍스 서울역까지 16분. 예.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22분. 예. 그러니 기존 출퇴근 시간에 무려 80%가 단축된다는 거 아니에요? 80%가. 이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근데 이게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5년 안에 완공이 된다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다가 이제 국가가 예산이 없다.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떤 사업 시행자의 어떤 뭐 이감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뭐 실시 어떤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공사가 지연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까지 보면은 지하철 공사든 뭐든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 정책 사업이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정책 사업이니까. 그렇죠. 국가가 이런 거 어기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GTX는 특히나 지금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 이게 가다 보면은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착공을 했으면 예. 그 토지 그 소유자들에게 네. 국가가 또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예.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또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확보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GTX-A가 공사 기간이 60개월 걸린대요. 60개월? 네. 그러면 5년이 안 되네? 5년이죠. 60개월이니까 5년이죠. 5년이네요. 5년. 11로 나오면 예. 5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2023년도에 개통을 시킬 거다 예. 하고 정부가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미스우님께서 또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아마도 미국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전 일본에서 발생한 프라자 합의처럼 결국 중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단지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 약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시우님 참 대단합니다. 네. 야, 프라자. 야, 이거 보통 사람들 그 프라자 합의 프라자 합의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요. 예. 지금 미국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겼어요? 트럼프가 승했어요. 네, 예, 예. 트럼프는요 기업가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정치가가 아니에요. 네네. 철저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기업가 아닙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안 합니다. NO! 네. 철저한데 아마 트럼프가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도 아주 두뇌 싸움 하는 거예요. 네. 아마 김정은이가 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트럼프는요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네. 아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압박을 계속 하겠죠. 그렇죠. 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네.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쓸 겁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말이죠 40조가 넘는데 예.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무기 같은 거 예. 수입하는 금액이 엄청난 거 아세요? 그렇죠. 뭐 그러니 미국은 대학생이라면 네. 우리 한국은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예. 네. 비율을 따지면은 그렇다는 예. 비유를 쓰는 건데요. 예. 자, 지금 이 프라자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 1985년 9월 22일 날 예. 프라자 호텔이 미국에 있어요. 뉴욕에. 네네. 그게 프라자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프라자 합의가 된 거야. 아, 호텔 이름 따서. 그게 프라자 합의라는 게. 예. 그게 이제 미국이 한 건데 네. 그 당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컸거든. 네. 적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1985년도. 85년도면은 레이건이야, 레이건. 아, 예. 레이건 행정부가 그 미국에서 무역 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우리 잘 사는 나라들끼리 좀 협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뉴욕에 있는 시티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5국가가 모였어. 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다 선진국 아니에요. 예. 그런 선진국가들이 모여서 1985년도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고요.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막 힘 빡빡 줄 때야 미국이. 그러다가 1995년부터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네. 그때 1985년도에 일본이 미국 뉴욕에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합의에 참석했다 해서 그 프라자 합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레이건 정부가 말이죠. 그 무역 적자를 좀 메꾸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어떤 그 인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게 미국 프라자 합의예요. 참 어렵습니다. 야, 이 미시우님 대단하시네. 그럼 중국도 이제 결국 예. 이제 미국에 좀 굴복하는 형상이 좀 이루어지죠. 아마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휴전이 언제까지죠? 내년 3월 1일까지죠. 아, 그런가요? 90일 휴전했으니까 예. 3월 1일 이후에 중국과 미국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이냐 급등이냐
내년도 2019년도에 절대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말이죠. 한국의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가겠다고 그랬어. 예. 그런데 지난 10월에 2,000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폭락했어. 예. 지금 2,020포인트 될 겁니다. 아마 내년 주식시장 세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 하락하다가 잠깐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바람에 뭐 신흥국들 주가 막 폭락했잖아요. 엄청 한국에도 폭락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폭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또 상반기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상규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60대 후반으로 2001년 잠실 아파트 최초 분양받아 입주 3년 거주 후 11억 전세를 주었으며 2016년 5월 한남 뉴타운 35m 제곱미터 다세대 전세 끼고 4억 2천 부부 공동 등기하였습니다. 잠실 아파트 매도 시점을 놓쳐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매도하기 어려워서요. 이럴 경우 다세대 주택을 장기 임대 등록해야 옳은지요. 종부세 매년 인상도 부담되고 나이도 있고 해서요. 교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실에서 거주하다가 잠실 아파트가 현 시세가 18억이고 지금 전세가 11억인데 전세를 줬군요. 전세를.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의 주택을 조그마한 소형 주택을 하나 샀네. 네. 그리고 지금 어디 사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혹시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사업 등록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매도하시려면은 뭐 구태여 임대 등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이 지금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잠실 아파트 갖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하나 샀잖아. 그러면 잠실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1세긴 1세대 2주택일 때 잠실 아파트를 팔면 세금이 없지만 단 9억 원이 초과되는 건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잠실 아파트를 2001년도에 샀으니까 아마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만약에 진짜 팔 수 있었더라면 세금이 9억 원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2,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이거.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네 이분은.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다세대를 다가 여러 주택을 소유한다면 임대 등록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매도하신다면 뭐 꼭 임대 등록 안 하셨고. 자, 우리 조상규 선생님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면 어느 지역이고 또 정확하게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좀 답변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정확하게 내용을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순두부님, 펌핑 남양주 다산 궁금하네요. 아마도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산 신도시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6조에 보시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이 나오고 성장관리권역이 나오고 자연보전권역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이해를 돕게 제가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의정부 밑에는 수원 그리고 일산, 하남 이 지역 바운다리가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리고 의정부 지나서 양주라든가 동두천, 파주, 일산까지도 과밀억제권역이고 파주, 동두천 이런 지역은 성장관리권.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거 양평, 이천, 장원, 여주 이런 데는 자연보전권역이야.
예. 거기에는 저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응? 별장도 많고. 예,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남양주시가 인구가 한 75만 명 될 거예요. 남양주시가. 예. 지금 다산 신도시가 나와서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남양주시가 과밀억제권역이면서 성장관리권역이면서 자연보존권역이야. 남양주시 수동면 들어보셨어? 아니요, 저는. 수동면에 가면 식당도 많고 그 아카시아 냄새 나는 곳이거든. 예, 예. 거기 가면은 예. 거기 수동면은 자연보존권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양주시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이 세 곳이 있는 데가 남양주시. 앞으로 예. 남양주시 발전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남양주시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예, 발표됐죠. 예. 저기 진건호 예, 예. 그쪽에도 신도시가 크게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남양주 쪽은 어쨌든 네, 발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올라갈 것 주거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환경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니까. 예, 예. 네,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 예. 예, 예. 자, 허원님. 자, 농지개량조합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농수로 설치를 위해 등기한 내용이 갑구에 기록된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에 조사해 보니까 1961년도 말에요. 네. 토지개량 사업법이 제정됐어요. 예. 그리고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1월 달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제정됐어요. 예. 그래서 액전에는 토지 개량 조합이 있었는데 이런 70년 1월 달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농지 개량 조합으로 계층이 바뀌었다고. 예.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 기억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셨구나. 예. 70년도에 68년도에 국민교육원장이 만들어졌어요. 68년도에. 예.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모르죠. 네. 나이가.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거든. 예. 그럴 때 농어촌에 막 아스팔트가 아니라 철근. 네, 예. 이런 길 막 넓히고 도로 확장하고. 예. 그러면서 이 농수로 사업이 막 크게 이루어졌어요. 예. 예. 그러면서 개인 땅이 이렇게 농지 개량 조합으로 개칭되면서 농지 개량 조합으로 일부 농수로 같은 게 등기가 됐어요. 예. 여러분 농로라는 거 아세요? 농로? 농수로는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되겠고 예. 농로는 농길이야 그냥. 예. 농로, 농길, 예. 밭두렁 뭐 이런 게 농길인데 예. 이런 것들이 농지 개량 조합으로 바뀌면서 일부 개인 땅이 농지 개량 조합으로 갑구에 등기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질문하셨어요. 예, 이거 시청자들 이거 들어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듣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냥 그렇게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또 이제 지식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또 이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 그 조합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조합장. 네, 조합장을 옛날에는 지금은 선거하지만 옛날에는 장관 임명했어. 옛날에.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튜나 러브님, 부동산 지식은 생활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업자가 아닌 이상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를 무료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업자가 아니면은 정말 알기 쉽지 않은 이런 정보들이에요.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요, 계약이 체결돼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계약되는 거 아니에요? 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좀 얘기를 좀 하는. 좀 포장을 해야지. 예,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있죠. 매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떨어진다. 빨리 팔아라. 매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니까 빨리 사라. 그래야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업자가 아니고요. 어디까지 참 학자로서 어떤 모든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신뢰성을 주겠다. 신뢰성.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겠다. 객관성 있게 또. 객관성 있게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얘기 이런 게 들어가면은 신뢰가 많이 잃죠. 그렇죠. 드러나니까 그런 얘기들은. 칼 강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영상 시청 중 궁금해졌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 영향으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가는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전체 수출 물량 중에 중국 수출이 제일 많아요. 예, 제일 많죠. 7%, 8% 되고. 예, 예. 그런데 완제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원자재를 수출해서 네. 그 중국이 원자재 가지고 중간 생산품 이제 그 원자재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네. 다시 그걸 또 미국에 재수출하거든. 예, 예. 응?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마찰이 돼가지고 관세를 25% 부과한다면 예. 아무리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수출이 격감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출에서는 중국의 중간 그 일부 원자재를 수출을 해서 네. 중국이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완제품 만드는 거야. 예, 예. 중간 생산품 만들어서 또 다른 나라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그렇죠. 수출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물량이 엄청나거든. 예, 예.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관세 25%를 부과해서 수출이 물량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수출도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못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약간 좀 그런 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출 물량이.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중간 생산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게 60% 내지 70%래.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 수출하는 게 예.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은 역시나 우리나라는 진짜 중국에 대한 그러면요.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대단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 날 결정되는데 예, 예. 내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네? 정말 네.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이 있죠. 타격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 네. 소득 격차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이제 미들 클래스 중간 층들이 없어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빈민층이야.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렇지. 그냥. 미국 보세요. 미국의 GNP가 5만 6천 불, 6만 불이 다 가는데도 미국의 그지들이 얼마나 많고. 예, 예. 미국의 수십만, 수백만 학생들이 대학 다니면서 국가에서 융자금 받은 것을 못 갚아서 연체이자 돼가지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 아니에요, 미국에. 에? 그거는 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죠. 네.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댓글이네요. 서은혜원님, 교수님 제가 50대 중반으로서 퇴직에 가까워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이 많이 도움됩니다. 자,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제 벌써 퇴직을 합니다. 그러네요. 퇴직이 좀 빠르시네요. 사기업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 사기업들은 이제 사교에 55세, 56세 그래요. 예, 예. 공무원이 아니고. 예. 우리 이제 교수들은 정년이 몇 세인지 아세요? 우리 65세. 65세.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자, 이제 저 퇴직금 가지고요. 예. 자영업 하시겠다고 몰빵 하지 마세요. 위험하죠. 예. 퇴직금 가지고 매달 집세가 들어오는 상가 같은 거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네, 그것도 역시 계속 예. 강조했던 부분이고. 예. 예. 자, 퇴직금 가지고 자금을 활용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돼요. 네. 만약에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일부는 부동산, 예. 일부는 주식, 예. 일부는 예금. 예. 근데 사실은 내년 주식도 위험해요. 위험하고. 예. 또 틈을 봐야 돼. 예. 그래서 일단은 예금을 시켜놓고요. 네. 예. 그리고 다른 잡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분께서는 네. 또 50대 중반이면은 네. 좀 나이가 그렇게 퇴직자들 연령 치고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또 다른 예. 제2의 예. 직장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예. 또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면 또 한 6개월 동안 공부하세요. 그렇죠. 뭐 당장 생활비 안 벌어도 퇴직금이 예. 있으니까 예. 몇 달 좀 여유 있게 수양하시면서 예. 다른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말이죠.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예. 이제는 젊은이들은 평생 학습을 하지 않고는 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50대 중반도 젊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자영업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퇴직금 한꺼번에 어디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또 야 어디에 좋은 데 있으니까 투자해라. 그런 유혹의 손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잘 퇴직금 은행에 예금시켜 놓고 예금시켜 놓고 일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 그게 안정자금이고 노후에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0대 이런 퇴직금 받아가지고요. 주식에서 몰빵해서 망하는 사람. 자영업 식당에서 망하는 사람. 좋은 사업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해라 해서 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 대학원에 또 중소기업 CEO들 강의 가잖아요. 상담해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선생님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뭐 어쨌든 안정적으로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게 제일 좋다.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또 많이 있었어요. 또 답변 또 해주시라고 또 열성을 또 토하시면서 또 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원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퇴직 후 뭐 노후를 이제 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새해는 더 좋은 일들 아주 건강한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올해 2019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올해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늘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늘 배운다는 일념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